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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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의 역사를 다루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박물관이 그러면은 언제 시작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물질을 수집하는 행위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펩스너 선생님은 아트 컬렉팅에서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르네상스 시기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바티칸의 벨베데레 이 정원? 네, 거기 이제 작진 않죠. 거기 이제 조각상들이 모여있는 정원 있죠. 거기에서 그 어떤 신부님이 이 조각상을 보고 반해가지고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티칸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박물관이 되잖아요. 그런 수집의 행위가 이 15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 아폴로와 이 라우쿤, 이 작자 미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진짜 아름답죠?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이 귀족들과 권력자였던 뭐 신부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개인 박물관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문화가 이제 점차 생기면서 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메디치 가문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화가가 그린 건데요. 보면은 되게 오래된 이 아치 형태의 이 것들과 뭐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이제 연회를 열었던 거죠. 야외에서 한가롭게 조각상들을 보면서 마치 엄청 똑똑한 척을 하면서 뭔가 귀족들의 그 어떤 문화적인 향유가 일어났던 것 같고 이런 귀족 문화가 이제 사실은 더 퍼지고 이제 각자 어떤 귀족들은 이제 나는 이걸 모으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뽐내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SNS 같은 기능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모아. 르네상스 때 책 수집하는 것도 결국 이 맥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저 전에도 뭔가를 모으는 거는 있지 않았을까요? 모으는 건 있었는데 약간 개인 부호가 그걸 모으고 약간 부호 커뮤니티가 있고 약간 이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딱 그런 거 모을 수 있는 위치에 가려면 수도사가 돼야지만 그런 걸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겠네. 그러니까 약간 돈을 축적한 재산가들이 등장. 사실은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면서 무엇을 살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각상들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그 antiquity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향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떤 거대한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 파올로 지오비오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박물관을 뮤제이엄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서부터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 그것이 1540년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뮤즈들의 신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박물관이라는 말 자체랑 이제 이게 박물관은 약간 진짜 딱딱한 단어고 뮤지엄은 그걸 되게 좋게 포장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나는 뮤지엄이 있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뮤지엄이 계속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했던 약간 영감의 창고 이런 그런 뭐 느낌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이 그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움이 네. 네,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리움도 리움 박물관. 리시의 네. 신전. 그분의 아, 이가의 신전 그런 의미라고.
아, 그렇군요. 뮤즈움도 네. 그래서 야외에서 사실은 이렇게 조각상들 모으다 보면은 이게 훼손도 많이 되고 이게 점차 실내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안티쿠아리움이라는 이제 미넨에 있는 어떤 저택에 딸려 있는 갤러리이자 뮤지엄인데요. 혹시 여행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는 사실 독일은 못 가봤고 진짜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엄청나게 부호였던 집들을 가면은 로비에도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조각들도 이렇게 그 중정에 이제 빛을 받으면서 조각들이 이제 기둥마다 하나씩 있고 그런 모습이 여기도 보입니다. 그래서 조각상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고 위에는 이제 엄청난 그림들과 이 조각이 사실은 같이 배합된 어떤 바로크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조각이 이 뮤지엄의 이제 그 컬렉팅의 시초였다면은 그 뒤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림들이나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어떤 회화까지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진대요. 그게 건축의 공간이랑 만나면은 이렇게 여기는 갤러리아 벨렌티 곤자가라는 이제 로마에 있던 곳인데 이거를 화가가 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벽면 다 채우고 위에는 조각이랑 이제 또 천장에 그림이 또 그려져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정말 네 약간 네 2D를 진짜 엄청나게 3D화 시키고 엄청나게 장식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대체 저 한 그림 한 그림을 어떻게 봤을지 그게 참 궁금해요. 지금도 유럽의 그 미술관에 네. 가면 맞아요.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너무 작품이 많아서 네. 그거를 벽에다가 정말 미친 듯이 배치해 놓고 벽이 느껴지지 네.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거기서 작품들 하나씩 보면서 뭐 옛날에 뭐 살롱 뭐 이렇게 전시회 네. 그 뭐죠 컴페티션 같은 거 있잖아요. 화가들의 네. 아카데미 컴페티션 같은 거 하면 음. 저기를 자기 그림을 벽에서 어느 위치에 놓느냐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림을 위에 있는 그림은 거의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화가가 원했던 구도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막 엄청 가득 배치해 놓은 게 굉장히 그 신경증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이제 사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고르는 모습이 보이나요? 그래서 그런 네 이거를 이제 서로 상의하고 뭔가 결국엔 이 그림들 사이에 또 어떤 권력 관계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재밌게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궁전의 그 화려한 건축과 만나서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연애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작품을 사실 하나하나 감상한다기보다는 나 정말 많이 있어. 그리고 연애를 할 때마다 하나씩 썰을 풀면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이야기랑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 네 파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뭐저 시대 넷플릭스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뮤즈라고 하면 우리가 네. 요즘의 뮤즈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뭔가 창작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자극을 얻기 위해서 받는 영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뭐 영상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딱히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뭔가를 느끼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뮤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저런 것들은 뭐 지금의 넷플릭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와 사랑과 즐거움 같은 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 그림으로 네. 말할 것 같으면 뭐 그런 거죠. 네. 사실 진짜 회화는 정말 이 시대의 회화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경악스러운 그림들도 있고 진짜 어떤 그 시대에 진짜 가장 재미있고 유희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진짜 재밌게 놀 수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만나면은 체계화되느냐. 계몽주의 시대와 만나면서 사람들이 회화랑 조각만 모으지 않아요. 미술품만 컬렉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
막 산호, 자연물들. 네, 이게 음. 제국주의 시대랑 맞물려서 이런 진짜 그 약간 과학적인 어떤 그 궁금증이 계속 있었던 그게 해소가 되지 사실은 다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모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 모았던 방을 쿤스트캄머 이제 동일어로는 그 Cabinet of Curiosities. 그래서 이런 방들이 이제 16, 17세기에 막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랑 맞물리면서는 이것들이 체계화되고 분류화되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이것들을 배워나가고 뭔가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약간 열려 있고 그 당시에 그런 팜플렛들이 좀 가끔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막 공식적으로 막 전시다 뭐 이런 이름은 없었더라도 약간 그런 기능과 약간 교육적인 기능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요즘 인문학 강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여기 와서 뭐 이런 네. 돌들을 300개 수집해놨으니까 보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계몽주의 시대랑 맞물리면서 어떤 분류 체계가 생기고 특히 이 프란체스코 알가로티라는 이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어떤 궁정들도 각자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 미술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지? 왜냐면 이탈리아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 그런 근원이잖아요. 물건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네 뭔가 그 이탈리아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돈이 많진 않을 수 있어도 뭔가 그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궁정들의 어떤 미술품을 골라주고 그거를 수급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레스덴 왕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제안서를 왕한테 이제 합니다. 결국 그 제안이 까이긴 했는데 결국은 그게 최초로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거나 사들이면 안 되고 어떤 화풍에 어떤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판별해 나가면서 그렇게 작품을 컬렉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술관 자체의 구성은 뭐 홀은 뭐 2층이어야 되고 거기에 중정이 있어야 되고 뭐 이 홀들 이 이제 이어지는 방과 그 방 사이에 뭔가 위계가 있고 그 박물관의 방들이 뭐 네, 시스템을 맞아요. 그래서 방들이 만나는 곳에는 돔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글로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만들었던 게 나중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과서처럼 남아서 이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만들려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약간 저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콜럼버스 네, 같은 네, 경우도 네. 약간 요즘 공무원분들이 기획서 써서 올리는 것처럼 음, 그때는 기획서는 없지만 이렇게 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가서 이렇게 손등에 키스를 한번 하고 아 제가 사업이 하나 있는데 투자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아메리카라는 곳에 뭐 아니면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왕이 좋은 뭐 구미가 땡기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아,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어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분이 제안서를 갖고 가는데 결국 까였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미술품을 사는 거니까 음. 왕이 좋아하는 작품만 모았대요. 어. 근데 사실은 이분은 그거를 깐 거죠. 네가 좋아하는 것만 사면 안 되고, 왕을 혼냈구나. 그러니까 어떤 체계와 분류 속에서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 시장님 이러시면 안 자체가 됩니다. 또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베니스 이쪽 부근 출신이라서 베니치아 화풍의 화가들 굉장히 많이 밀어줬던 민족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있었구나.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성향과 뭐 이런 거를 사실은 뭐 왕에게 약간 직언을 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였죠.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했구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제가 평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평면은 레오나르드 크리스토프 스텀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평면인데 이게 방마다 번호가 있죠. 네. 이 번호 순서대로 봐야 되네. 네, 뭐 그건 아니고 이 번호의 방마다 이제 뭐 4번이면 코랄, 뭐 3번이면 촉각,
뭐 13번 뭐 그리스 시대의 조각, 로마 시대의 조각 뭐 이거를 뭐 1층, 2층에 넣느냐 이런 것까지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그 방을 나누고 그거를 체계로 이제 딱 단독형 건물로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계속 개인의 집에 한 베일을 증축해가지고 딸려있던 갤러리 모습의 뮤지엄이었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단독형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이 뮤지엄은 카셀에 있는 프리데리키아눔이라는 박물관인데 이게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딸려 있는 공공박물관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이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다 약간 박물관들이 되게 대칭적이고 방을 갖고 있고 어떤 규칙이 있어 보이죠? 뭐 네, 그리고 첫 번째 네. 도면보단 되게 열려 보이네요. 네, 사실은 뭔가 규모에 있어서 컬렉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증축해서 방에다가 놓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건물이 한 채 필요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알가로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거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저기 아이디얼 뮤지엄. 네, 저거는 사실 딱 들어가면 지금 번호별로 방방방방을 지나가지고 어떤 그 움직임이 되게 보이는 네, 건물이라면은 중앙에 있는 공공박물관은 사실 굉장히 대칭적이라서 어디 한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어디 한쪽 그 윙의 끝에서 그냥 맞아요. 경험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라서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이상적인 박물관의 형태는 첫 번째 모델인데 두 번째 모델은 사실 그냥 그 이상적인 건축 형태의 모델의 박물관을 맞아요. 넣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음, 그런 네. 느낌이. 근데 저는 저기를 가봤었거든요. 아, 정말요? 카셀 도쿠멘타 할 때 네. 한번 뭔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그때 아. 미대에 있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크게 그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저는 사실 저 첫 번째랑 두 네, 번째에서 큰 경험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사이즈의 차이거든요. 네, 지금 뭐 스케일이 없으니까 계단의 사이즈를 보고 그냥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인데 그냥 첫 번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좀 더 채광이 좋고 넓은 환경에서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평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기서도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지금 저기 이렇게 기둥 때문에 공간이 세 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게 한 2베이 정도는 작품이 차 있고 한 네. 베이는 되게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음, 선형적인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면을 보면 그냥 저게 커다란 홀 같지만 실은 저 안에서 되게 다 그 선형적인 내러티브가 설정이 되고 전시를 채우면 그게 일본처럼 된다. 네, 일본처럼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큰 없다. 차이가 없이 오히려 이게 원래 집의 일부였던 박물관이 공공의 영역으로 오면서 규모가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채광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획득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볼 평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빌라 알바니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로크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얘기를 우리 뱁스너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시의 질서와 방의 위기가 일치하고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이 약간 날개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건물이 박물관이고 이 앞에는 큰 정원? 근데 나 질문이 있는데 그 네. 바로크에서 탈피했다는 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봤던 이 굉장히 화려한 이 그림들과 조각들의 이 향연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여기 신구전주의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장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배제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전에는 그림이랑 조각이 건물을 다 뒤덮어서 건물 거의 경계가 뭐가 뭔지 모르는 수준의 네. 화려함이었는데 네. 신고전주의로 넘어오면서 지금 평면도 되게 정연해지고 되게 고전적인 감성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의 연속으로 사실은 이 뉴비홀 왼쪽에 있는 이 평면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증축되어 있는 부분이 박물관인데 이 방들을 보시면은 약간씩
강조가 돼 있는 방과 아닌 방과 막 이게 쫙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동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신고전주의와 만나면서 이런 공간들이 판테온이 들어가 있는 돔 공간이거든요. 이거를 설계했던 시모네티와 캄포레시 네. 이분들이 결국에는 바티칸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뮤지오 피오 클레멘티노를 설계를 하시는데요. 이 공간. 그래서 이게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계단을 쫙 가면은 끝에 돔이 있는 되게 중요한 방이 나오고 네. 사실 바티칸의 경우에는 수집품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이거를 보관하고 약간 전시할 수 있는 뮤지엄이 필요했고 그것들 건물 옆에 이렇게 덧붙여 나가면서 규모가 커지는데요.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브라키오 누오보 이 공간은 벨베데르 옆에다가 이제 회랑 형식으로 이제 증축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천장에서 빛이 쫙 떨어지고 이 열주마다 이 조각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바티칸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티칸이 처음에는 어떤 개인 신부가 컬렉팅을 시작하면서 그냥 작게 시작한 걸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으니까 그 뒤로는 정말 엄청난 컬렉팅을 하고 약간 국가적인 의미의 박물관까지 나아가는 그 와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블레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레의 이 디자인 포 뮤지엄 이 그림은 사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정말 거대화되고 뭔가 이 기념비성을 띠게 되고 사실은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는 에꼴드 보자르에서 이 뮤지엄에 대한 현상 설계를 계속 학생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가 이제 이런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 블레의 작품이 또 탄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기념비적이고 되게 기념비적인 거대한 공공박물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점이 약간 그런 시점이죠. 1800년대. 그러니까 바로크 로코코 지나고 이제 근대화가 점점 일어나면서 맞아요. 약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축 학교가 생겨나고 거기서 건축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건축 대학을 가면 주로 많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도서관이라던가 학교라던가 뭐 공동주거. 공동주거, 지하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당시에 저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들 선택하는 게 미묘하게 사회 분위기와 학교와 그 학문이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얽혀져서 네. 생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맘때쯤에는 아마 박물관이 가장 핫한 프로젝트였을 거고 그런 네. 거를 가장 걸어놓고 인기 있던 어, 프로젝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호화롭고. 뭐 그러니까 건축가가 할 요소도 굉장히 많고 공간적으로 리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컴페티션이 네. 생겼을 것이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블레라는 사람 실은 블레가 지은 건물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페이퍼 아키텍트인데 그림만으로 역사에 남은 건축가죠. 그래서 이런 박물관 멋지지 않은가 약간 그런 그 시대를 반영한 박물관의 도면들을 그려낸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평면만 갖고 오긴 했는데 단면도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는 네. 사실 단면을 봐야 되는데 아, 네.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단면을 첨부해서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거대한 공공박물관들의 경우에 이제 하나씩 보면 듀란드의 경우에는 이분은 그 모든 시설의 평면을 갖고 다루신 분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떤 책을 만들었고 그 책에는 뭐 박물관, 도서관 뭐 되게 많은 어떤 평면들이 나왔고 그거를 되게 그 약간 표준 설계 지침처럼 이걸 학생들이 그걸 받고 집대성하려고 네, 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평면인데 굉장히 진짜 정방형 그 가운데는 원이 있고 약간 대칭적이고 이 회랑들이 이렇게 멋있게 펼쳐지는 그런 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둘리치 갤러리라는 이 그림 단독 그림 갤러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초의 어떤 픽처 갤러리, 어떤 그림 갤러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갤러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1811년, 1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이 방마다 천창이 있어요. 그래서 천창에서 빛이 쫙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벽면은 다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방들에
중간이 뚫려 있어서 이게 쫙 이어지고 이게 병렬적인 구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구성이랑 사실은 옆에 있는 글립토테크 이거 이 미네네 레오 본 클렌제시의 이제 이런 이제 정방형의 건물이랑 이제 계속 이 두 가지의 질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방들 구성하고 어떤 긴 회랑이 있고 그런 구성이랑 이제 약간 좀 뚱뚱하고 좀 실들이 이렇게 미음자로 연결된 그런 구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국가적인 어떤 대표 박물관이다 하면은 베를린의 알테스 뮤지엄, 싱케레 알테스 뮤지엄이랑 뭐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을 들 수 있는데 굉장히 둘 다 뭐 인면이나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말 브리티시 뮤지엄에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모르고 항상 갔었고 리뉴얼 된 거를 보고 약간 현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평면에 보니까 이 가운데 엄청나게 큰 룸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테스 뮤지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테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이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런 로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다 비어 있죠. 근데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있던 이 네모나고 이 동그랗고 이 뭔가의 조합들이 사실은 리딩룸이라고 하는 도서관? 네, 도서관.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이걸 왜 도서관이라고 안 지었을까 이름을. 그냥 이게 근데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리딩 룸이라고 지었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어떤 박물관이라는 것을 강조한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박물관에 딸린 리딩룸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약간 브리티시 우리는 대영 제국이야. 약간 이런 걸 뽐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다가 브리티시 뮤지엄은 리딩룸을 놨고 우리 알테스 뮤지엄은 공간을 비우고 실은 아까도 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책을 수집하는 그 관습과 물건을 수집하는 관습은 사실 거의 같은 시간에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지 사물을 모아서 보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네. 그거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려는 욕망과 축적하려는 욕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책과 사물을 모으는 습성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저런 공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실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박물관이랑 도서관을 구분하면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다 박물관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둘리치 갤러리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같이 약간 이 공간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지금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빨간색 벽면에 위에 천장부는 흰색이고 거기서 빛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운데 공간들이 이렇게 아치로 문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방을 구경을 하죠. 이런 구성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뭔가 차용이 많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립토테크의 경우에는 레오 본 클렌즈가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도 현상 설계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 논쟁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네, 펠스너 씨가 선생님이 소개했던 일화 중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굉장히 클레임을 걸었다고 해요. 클렌즈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는데 역사학자가 아니 사람들은 박물관에 그러니까 유물을 보러 가는 거지 인테리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돋보일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 뭔가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이트룸의 그거를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클렌즈는 아니다. 사람들은 즐겁기 위해서 박물관에 오는 거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잘 꾸며줘야 된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축가가 이제 이겨서 인테리어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의 그립토테크는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1세기에서는 이 우리 역사학자님의 손에 들어준 것이 아닌가. 아 저기다 하얗게 칠했대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하얗게 칠했다기보다는 그냥 다 약간 깎아낸 것 같은 약간 돌의 표면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게 또 시대가 지나면서 얘를 계속 리모델링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칠을 해버릴 수도 있고 뭐 깎아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안 화려하고 약간 유물들만 이렇게 착착
쫙쫙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아까 봤던 RTS 뮤지엄. 네, 정면은 이렇습니다. 네, 사실 이거랑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빤빤한데 브리티시 뮤지엄은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브리티시 뮤지엄이 약간 가까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좋았는데 뭔가 좀 과하지 않았나. 하지만 리딩룸은 좋습니다. 네, 왜 제가 그때 갔을 때 여기를 안 들어가 봤을까? 너도 저기 안 들어가겠어. 그러니까요. 약간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사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이게 또 되게 중요했던 게 이 돔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철강 시대랑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철골 건축이었다고 합니다. 헐볼도. 네. 저는 저거 밖에 그 네, 노만포스터가 맞아요, 유리돔 맞아요.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그 밑에서 커피 먹는다고 안 들어가. 저도 사실은 유리돔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 유리돔이 리딩룸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건데. 네, 둘러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그 둘리치 갤러리를 옆으로 쫙 늘린 거. 그 왼쪽에 있는 이 알테 피나코테크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드레스덴에 있는 이거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든데 뭐야? 제 게말데 갤러리? 네. 게멜드 갤러리.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왼쪽과 중간의 평면이 약간 비교해 보면은 양쪽이 이렇게 길다란 뭔가가 이렇게 딱딱 버티고 있는 H자형인 거는 둘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평면에선 이런데 이제 인변에서 보면은 그런 구성인 박물관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 드레스덴에 있는 이 갤러리는 가운데에 이제 홀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다른 구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뭔가 우리가 스타일을 고를 때 이제 틴켓 캔터를 이제 이번에 고르신 거고, 뒤에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고딕을 골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평면에 적용하고 뭔가 인테리어에 적용하고 뭔가 재밌었을 것 같아요. 박물관 설계하면.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 네. 박물관이라는 건물을 지어야 네.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지어야 되지라는 질문이 있었을 거고, 사실 저 때는 여러 양식을 갖다 붙여서 짓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로마, 나는 뭐 네. 그렇게 갖다 쓰는 거죠. 네. 뭐 건축주의 취향이었겠죠. 그리고 우리 알테 피나코테크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이 방 앞에 또 회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긴 복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짜 양쪽으로 대칭으로 계단을 놓고 이게 굉장히 절제돼 있죠, 인테리어가. 그래서 쫙 뭔가 기둥들이 이어지고 이런 공간의 사실은 시초가 이 바티칸의 라파엘스 로찌라는 이 그림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사실 지금은 없다고 해요. 네, 그림으로만 이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사실은 저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길다란, 사실은 이 병렬적인 방의 구성이 사실은 이 공간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동요 같은 생각도 드네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재밌는 일화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덴에 있는 이 게말데 갤러리, 이 경우에는 사실 둘리치 갤러리랑 거의 뭐 똑같죠? 빨간색 벽면에 위에는 하얘요. 하얗게 하고.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가운데 약간 다른 점이 있으면 문이 아치가 아니라는 거? 네. 왜 저 색깔일까? 진짜 모르겠네. 근데 색깔도 너무 비슷해서 저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나 싶기도 하고. 네. 피 색깔이라서 뭔가 저도 살아있는 느낌이 드나? 박물관 네. 유럽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내벽을 해놓고 그림을 걸어 놓은 데가 있는데 네. 뭔가 왜 저 색깔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글쎄, 당시 궁정이나 이런 데서 선호하던 색깔이 동화도 아닐까? 생겼을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트프리트 젠퍼란 이름을 보니까 뭔가 그리스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실제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조각상들 보면 다 하얗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다 채색이 돼 있었대요. 아, 네, 정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막 그렇죠. 아, 그러면서 아마 저런 색깔이 그리스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검은색, 빨간색, 흰색. 생각보다 엄청 알록달록한 채색이 돼 있었다고. 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멋있다. 네, 그리고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은 멋있다. 네, 실제로 저는 진짜 어릴 때 갔었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였지? 무슨 뼈가 되게 큰 동물의 뼈, 고래뼈였던 것 같은데 공룡뼈도 있었나? 뭐 어쨌든 뭔가 뼈를 보고 이걸 보면은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 되게 골조가 네, 강조된 네, 그러니까 되게 두껍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도 박물관이 꽤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현대로 넘어옵니다. 확 바뀐다. 네. 진짜 근데 사실은 시기를 보면 너무 바뀌어. 1871년이랑 우리 나온 구겐하임은 이제 1950년대에 지어졌는데 한 70년 차이인데요. 구겐하임가 제가 그럼 20세기의 박물관 중에 다른 거 하면 사실 저는 구겐하임이 가장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세기에 나온 모든 박물관 중에서 네. 왜죠? 잘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동그랗잖아. 뭔가 이게 너무 개념이 다르죠. 네, 이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선생님의 근데 저게 뭐가 다르냐고 생각해 보면 이전의 공간들은 넓은 공간에 작품을 배치해 놓고 사람이 돌아다니는 구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품은 있고 거길 내가 찾아다니는 구성이면 맞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박물관에 가면 내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항상 불안해.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구겐하임 같은 데를 가면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고, 네. 그러니까 한 건축가가 방문하는 사람에게 이 그 경험의 시퀀스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이란 말이죠. 저는 저런 게 뭐 약간 억측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가 조금씩 더 발달하면서 각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뭐 그에 비해서 예전의 건물들은 이 우리의 국가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저런 공간 구성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네. 다르지. 다르죠.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났던 게 이런 램프식 구성으로 또 이루어졌던 박물관을 제가 갔었는데요. 그게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어디야, 한국에? 아니요, 이탈리아에 있는 건데 제 지금 이름이 토리노에 있는 시네마 박물관? 그리고 거기는 진짜 약간 그냥 엄청나게 오래된 제가 그게 무슨 건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공청사로 쓰였던 건물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하로부터 이렇게 이 사각형으로 램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벽면으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이 가운데 공간에서는 그 누울 수 있는 소파가 있어요. 그 소파들이 이렇게 쫙 있고 저기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틀어줘요. 그리고 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정 가운데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옥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근데 뭔가 이런 램프식 구성이랑 뭔가 이렇게 통으로 한 공간이 있는 거랑 저는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은 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전시를 지나가면서 봐야지만 뭔가 어떤 층에 딱 도달하고 뭐 그런 시퀀스가 있고 그게 전 좋았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근대가 등장하면서 네. 인디비주얼, 네. 개인에 대한 주목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건축도 결국 거기에 부합하는 건물들을 계속해서 네.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예전 건물들을 생각하면 그 기하학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칭성 아니면 이게 어떤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근대로 오면서 건물들이 투시도들을 계속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시도라는 건 한 개인이 바라보는 장면의 연속일 건데 그런 것이 훨씬 건축에서 중요해지고 평면이나 인면상에서의 대칭성이나 그런 질서는 조금씩 네. 와해되어 가는 게 사실 모든 시설에서 등장하는 네.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진짜 천재가 아니었을까? 어쩜 이런 걸 그렸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구겐하임 뮤지엄을 보면 사실 되게 큰 특징이잖아요. 그 신고전주의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고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굉장히 강하고 그 구성 잡힌 인면 그거를 네.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형태로 더 네. 폭발적으로 늘려가지고 음. 뭐 춘켈 같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옆으로 엄청 늘어서 있는 건물들. 박물관도 사실 그 박물관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예술품들을 채울 수 있는 방들을 쭉 만들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박물관 안에서의 뭔가보다는 박물관이라는 존재가 도시에서 하는 역할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인면이 하는 역할이 더 컸을 것 같고 도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역할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 박물관에서 미술품을 만나는 개인의 경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방에서 뭐 무슨 작품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의 건물을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미술 작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을 건물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근대적인 강박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개인들이 모든 이 박물관 전체를 다 경험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구겐하임은 뮤지엄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갤러리라고 해야 돼요? 아트 뮤지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박물관의 원래 개념과 점점 멀어지는 게 사실 1900년대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물관이라는 거는 나에게 낯선 사물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아니면 분류해 놓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근대적인 의미를 가지냐고 푸코가 얘기하냐면 그 제가 푸코를 좋아하죠. 네. 사실 그런 얘기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게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 사물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사물들을 나열하고 분류함으로써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거는 그 지식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보여주는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아까 그 알고레티였나? 이름 뭐였죠? 알가로티요. 네. 알가로티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그걸 분류한다는 게 내 취향에 따라서 이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도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사실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고 자라나니까 분류 방식을 먼저 배우고 그 대상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실은 예전 사람들은 그 대상들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방식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구축하는 방식으로서 뭐 당연히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의 표현으로서 박물관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근대로 오면서 미술이 분리돼 나가고 도서관도 분리돼 나가고 그러면서 사실 뭐 역사 박물관도 따로 분리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기별로 또 따로 분리될 때도 있고 네. 자연사 박물관도 따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얘네들을 분류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트 뮤지엄이라는 거는 아트 뮤지엄이라는 게 독립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현상이고 그리고 아트 뮤지엄이 독립됐을 때 저런 모습이라는 것도 뭐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저 때도 여전히 막 자연사 박물관 같은 거는 저 정도로 개인주의에 더 밀접하게 변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조금 뒤에가 뒤에 잘 내용을 사실은 좀 듣고, 내용이 많진 않고요. 뭐 그러면 21세기에는 무슨 박물관이 있냐? 그럼 저는 사나의 뉴뮤지엄이 굉장히 대표적인 현대 건축 중의 뮤지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흰색 방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떤 뉴욕의 그 사선 규제를 피하면서도 어떤 이 방마다 이게 엇갈린 박스들 사이에서 빛이 방마다 다 들어가고 그게 어떤 굉장히 중성적인 공간이고 거기에 이제 아트워크들이 달려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때 조사했던 기억으로는 뉴뮤지엄에서는 갖고 있는 작품은 없고 언제나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뉴트럴하죠. 재료 자체도. 그래서 그때 현상 설계를 해서 2007년에 사나가 뉴욕에 이거를 지었었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박물관의 다른 면은 제가 갖고 온 이미지는 이제 유대인 주이시 뮤지엄인데요. 다니엘 리베스킨트. 리베스킨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뭔가 사실 아까 우리 보일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컬렉팅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막 체계하고 이게 뭐 뮤지엄의 그 시초였다면은 사실은 유대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뭔가 그 기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학살의 역사랑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어떤 공간의 경험으로 치환시키고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온 거는 한국에 무슨 박물관이 있냐? 굉장히 많지만 어떤 그 앞에 뭐 유대인 박물관 같이 어떤 경험으로 보여지는 어떤 박물관이 있다면은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타미준 선생님의 수박물관. 이게 그 풍이랑 석이랑 수풍석 박물관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수박물관인데 어떤 물에 대한 박물관이죠. 그래서 되게 명상적인 공간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공간들이 박물관인가 하면 잘 모르겠고 뭔가 뮤지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제 토론에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발제는 오늘 끝났고요. 다음 주 이제 토론 시간에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겐하임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박물관, 지금까지의 박물관과 이 구겐하임부터의 박물관이 뭐 어떻게 달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더 해보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던 이런 유대인 박물관이나 어떤 수박물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제가 없는 박물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희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네거티브적인 역사를 굉장히 박물관으로서 기념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자 되게 개인적인 사실 박물관은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